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남 사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새 사연도 편하게 들으세요. 50대 여성인 주인공 미영은 부산의 작은 상가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시립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미영의 기억 속 어머니는 늘 엄격하고 절약을 강요하는 분이었습니다. 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면 안 된다며 자녀들을 엄격하게 키우셨죠. 미영은 친구들이 새 옷을 샀거나 외식을 할 때도 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학용품 하나 사는 것도 꼭 필요한지 몇 번씩 확인해야 했고, 가족 여행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기료를 아끼려고 저녁 8시가 넘으면 거실 불을 꺼야 했고, 화장지도 정해진 양만큼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미영은 이런 어머니의 모습에 점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다른 집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17세가 되던 해 반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가려는데 어머니가 그런 돈 있으면 차라리 저축하는 게 낫다며 반대하셨을 때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의 심정을 눈치챈 아버지가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미영아, 네가 어머니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거 아빠가 다 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도 사연이 있단다. 아버지는 찬찬히 어머니의 과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대구의 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15세 때 부모를 연달아 잃고 고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폐결핵으로, 할아버지는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당시에는 의료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두 분 모두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천혜고아가 된 어머니를 도와준 사람이 마을의 부유한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큰 한옥에 살며 논밭을 많이 소유한 분이셨습니다. 자식이 없어 혼자 사시던 분이었는데 어머니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집에서 재워주시고 밥을 먹여주시며 간호학교까지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내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을 거야. 정말 목숨의 은인이셨지. 어머니는 그 할머니 댁에서 3년간 살면서 집안일을 도우며 간호학교를 다녔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라. 그게 할머니가 바라는 전부다라고 늘 격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말씀에 보답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간호사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간호사가 되어 첫 월급을 받고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들뻘 되는 사기꾼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고 패가망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기꾼은 할머니에게 땅값이 몇 배로 오를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접근해서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니? 자신을 그렇게 아껴주신 분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셨다는 걸 알게 된 거야. 할머니는 결국 남의 집 마루에서 연명하시다가 1년도 못 가서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나도 언젠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구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가난과 불안정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갖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저축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그렇게 절약하시는 건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 거란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들려준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아낀 돈으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몰래 도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고아원에 기부하고 있었고 병원에서 치료비가 없어 어려워하는 환자들을 개인적으로 도와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어 하신다. 그분이 자신을 도와주신 것처럼 말이야.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미영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사라졌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빠, 엄마가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는데 저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어머니가 일부러 말씀하지 않으셨거든.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서 말이야. 그날 밤 미영은 어머니께 조용히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엄마 이야기 들었어요.
그동안 엄마 마음도 모르고 불만만 가져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는 처음엔 당황하셨다가 미영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너무 엄격했구나. 엄마도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울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 대화 이후 미영과 어머니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절약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고 어머니도 자식들에게 좀 더 관대해지셨습니다. 수학여행도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셨고 가끔은 가족끼리 외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절약 정신은 유지하시면서 절약한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우리 가족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35세에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결혼했는데 그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신혼부부끼리 살아야지 늙은 엄마가 무슨 필요가 있겠니라며 함께 살자는 제안을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영 부부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어머니 댁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어머니를 찾아뵙고 결혼 2년 후 태어난 아들 준호와 함께 어머니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손자 준호를 무척 아껴주셨고 미영이 직장에 다닐 때면 기꺼이 준호를 돌봐주셨습니다. 우리 준호는 할머니가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네라고 할 정도로 할머니와 손자는 각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는 줄만 알았는데 미영이 44세 되던 해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4세 되던 해 가을, 미영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이 늦은 결혼을 하게 되어 대전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 미영은 기차를 타고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고 저녁 늦게 서울역 고속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성민이 차로 마중 나와 있어서 함께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외투를 벗으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 지갑 어디 갔지? 분명히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낼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투 주머니, 핸드백, 차 안까지 샅샅이 뒤져봤지만 지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터미널에 가서 찾아보자. 누가 습득물센터에 가져다 줬을 수도 있잖아. 남편 성민이 말했지만 미영은 초조했습니다. 특히 그 지갑은 어머니가 미영의 40번째 생일에 선물로 사준 것이라 더욱 소중했습니다. 엄마가 사주신 건데 잃어버리면 어떡해? 나 다시 터미널에 가볼래? 터미널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런 지갑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미영은 다시 옷을 챙겨 입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가려고 했지만 아들 준호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집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터미널은 낮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몇몇 사람들만 늦은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자신이 앉았던 대기석 주변을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벤치 및 휴지통 근처, 화장실까지 꼼꼼히 살펴봤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터미널 한쪽 구석에서 마른 할머니 한 분이 뭔가를 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분이 들고 계신 것이 바로 자신의 지갑이었습니다. 미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혹시 그 지갑이 제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여기서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할머니는 60대 중반 정도로 보였지만 몸이 많이 마르셨고 낡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아, 이 지갑 주인분이세요?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여기서 주인분을 찾으려고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지갑을 미영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미영은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확인한 후 자신의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냥 터미널 안내소에 맡기셔도 됐을 텐데 이렇게 직접 기다려주시다니. 그런데 미영의 감사 인사에 할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깊이 숙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예상치 못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 사실은 우리 6살 손녀가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해서 너무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만 지갑에서 3,000원을 빼서 편의점에서 우유하고 빵을 사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정말로 우유팩 하나와 작은 빵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채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폐지를 주워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이번 주에 감기에 걸려서 며칠일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손녀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연락처 주시면 그 돈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니 미영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흘째 굶고 있는 6살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의 돈을 쓴 할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싶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3,000원은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 지갑을 이렇게 소중히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미안하다며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미영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 지갑을 찾아주신 사례금이에요. 그리고 손녀분이 배고프다니 이걸로 좀 더 든든한 음식을 사주세요. 아니에요. 이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손을 흔들며 사양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영의 마음속에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굶고 있다는 게 정말일까? 혹시 집에 쌀이나 다른 음식은 있는 걸까? 할머니와 작별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은 계속 그 할머니와 손녀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6살 아이가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 6살짜리가 사흘째 굶고 있다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어. 남편 성민도 미영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그럼 내일 할머니를 다시 찾아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쌀 10kg과 라면, 통조림 등 기본적인 식료품들을 사서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폐지를 줍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 아가씨예요.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미영을 알아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 어제 그 아가씨. 왜 또 오셨어요? 미영은 가져온 식료품을 보여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말씀하신 손녀분 때문에 마음이 계속 쓰여서요. 이거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할머니 댁에 가서 직접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사양하셨지만 미영이 손녀분이 걱정되어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라고 하자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집까지 와주시겠다고요? 할머니 댁은 터미널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떨어진 달동네에 있었습니다. 비탈길을 한참 올라가니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가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 반지하에 있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 하나짜리 좁은 공간에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낮인데도 어둑했고 벽과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방 한쪽에는 정말로 뼈만 남은 것처럼 마른 6살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가씨가 우리한테 좋은 것들 사다 주셨단다. 할머니가 말씀하시자 서연이라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크고 맑았지만 너무 말라서 눈이 움푹 들어가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아이가 가늘게 인사를 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설명해 주시기를 그분이 서연이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막내딸인데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거의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손도 계속 떨리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들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는 아내가 병에 걸리자 이혼을 요구했고 양육권도 포기하며 다른 여자와 함께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픈 딸과 어린 손녀를 돌보기 위해 살던 집을 팔았지만 치료비와 생활비로 금세 바닥이 났다고 했습니다. 큰딸도 20대에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고 남편도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남은 건 아픈 막내딸과 어린 손녀뿐인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서연이가 할머니, 저 배고파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영은 그날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할머니 가족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마음이 아파. 6살짜리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니.
남편 성민도 미영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주자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미영은 정기적으로 할머니 댁을 방문하며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생필품을 가져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어머니도 손녀 서연이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불쌍한 아이구나. 우리가 도와야지라며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아들 준호도 엄마, 서연이 누나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영은 가끔 준호와 함께 할머니 댁을 방문해서 서연이와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후원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나던 어느 날 미영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댁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속 분은 누구세요? 아, 그건 우리 어머니야. 벌써 20년도 더 전에 돌아가셨지만 말이야. 사진 속 여성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해 보여서 미영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할머니 어머님이 예전에 대구에서 사셨나요? 그렇지. 대구에서 논밭도 많이 가지고 계셨고 마을에서도 꽤 유명하신 분이었어. 그런데 넌 어떻게 그걸 아니? 미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할머니 성함이 박순자 되세요? 맞아. 그런데 너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니? 미영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고아된 아이 하나를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간호학교까지 보내주시고. 박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설마, 너 혹시 그때 그 아이와 관련이 있니? 미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아이가 바로 우리 어머니예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할머니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그럼 너는 그 아이의 딸이라는 말이니?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아껴주시던 그 아이의 딸이?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참 신기하다. 내 어머니가 그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였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얼마나 아껴하셨는지 몰라. 친딸보다 더 예뻐하셨어. 미영도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할머니 어머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세요. 정말 목숨의 은인이라고 하시면서. 그때 박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우리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그렇게 아껴주셨는데 결국 사기를 당해서 모든 걸 잃고 말았어. 그 아이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마지막까지도 그 아이 걱정만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 미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는 할머니 어머님께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고 계시거든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미영은 어머니의 근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간호사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할머니의 어머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얼마나 놀라실까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미영이 말하자 할머니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그 아이를 다시 보고 싶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동안 도와드리던 할머니가 엄마가 말씀하신 그 은인 할머니의 딸이에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할머니 성함도 박순자 씨고 대구 출신이고 어머님이 엄마를 도와주신 그분 맞아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구나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어머니를 모시고 박순자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45년 만에 만나는 두 분의 재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너니?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두 분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선생님을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요. 마지막까지도 선생님 이야기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영의 어머니도 어머님께서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님 덕분이에요. 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머니는 박순자 할머니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순자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 당장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지. 어머니는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깨끗한 원룸을 구해주시고 이사 비용과 보증금까지 모두 지원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갚죠? 박순자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시자 어머니는 내가 어머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박순자 할머니와 서연이는 훨씬 나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에서 햇빛도 들어오고 곰팡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 여기가 천국 같아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미영의 어머니는 거의 매일 할머니 댁을 찾아가서 아픈 딸의 간병을 도와주시고 서연이를 돌봐주셨습니다. 또한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 좋은 병원을 소개해 주시고 치료비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순자야,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 내가 있잖아. 박순자 할머니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미영의 어머니를 이제 언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두 분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서로를 아껴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순자 할머니의 막내딸은 병이 점점 악화되어 이사한 지 1년 반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날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정말 서연이밖에 없네라며 오열했습니다. 미영의 어머니는 그런 할머니를 위로하며 내가 있잖아, 순자야. 우리가 함께 서연이를 키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후 박순자 할머니는 크게 상심하셨고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어머니는 순자야, 우리 집에 와서 살자.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질 거야 라며 함께 살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아니야. 언니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우리 때문에 고생하면 안 되지라며 함께 살자는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자야, 우리 둘 다 이제 외로운 노인네들이잖아. 서연이도 할머니 혼자서는 키우기 힘들고 나도 혼자 살면서 심심했어.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자. 결국 박순자 할머니는 마음을 돌리시고 미영 어머니 댁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영과 남편 성민 그리고 아들 준호도 이사를 적극 도왔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나서 새로운 가족 구성이 만들어졌습니다. 미영의 어머니는 큰할머니가 되었고 박순자 할머니는 작은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서연이와 준호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금세 남매처럼 친해졌습니다. 준호가 서연이보다 2살 많았지만 서연이를 여동생처럼 챙겨주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형이 알려줄게. 서연이 누나, 같이 숙제하자. 서연이도 처음에는 형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오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함께 살면서 서로의 빈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미영의 어머니는 이제 정말 외롭지 않네라고 하셨고 박순자 할머니도 언니 덕분에 다시 살맛이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은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고 뜨개질을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특히 서연이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수가 적고 소극적이던 아이가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게 되면서 몸무게도 늘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유치원에도 다닐 수 있게 되어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도 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박순자 할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떠나보낸 충격과 오랜 가난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몸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정도였지만 점점 기침이 심해지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미영의 어머니는 박순자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에 종양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지만 할머니의 나이와 체력을 고려할 때 수술보다는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진단을 듣고 나서 크게 낙담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서연이를 두고 가야 하는구나. 그 어린 것을 혼자 세상에 남겨두고. 하지만 미영의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순자야. 아직 초기라고 했잖아. 우리가 열심히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 그리고 설령 무슨 일이 생겨도 서연이는 내가 책임질 거야. 치료가 시작되었고 미영의 어머니는 박순자 할머니를 극진히 돌봐주셨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지고 식욕이 없을 때도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 먹이시고 병원에 갈 때마다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언니, 내가 언니한테 너무 많은 신세를 지는 것 같아서 죄송해.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이도 할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착하게 행동했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서연이가 할머니 대신 아픈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서연이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서연이 때문에 할머니가 꼭 나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 끝에 기적적으로 종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도 정말 다행입니다. 이 정도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치료 과정에서 체력이 많이 소모되어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며 미영과 남편 성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서연이를 입양하면 어떨까? 할머니도 안심하실 수 있고 서연이도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야. 성민도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서연이도 이제 우리 가족 같은데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면 좋겠어. 미영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와 박순자 할머니께 입양 의사를 밝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서연이를 저희 딸로 입양하고 싶어요. 물론 할머니가 계시는 한 할머니가 서연이의 할머니이시지만 법적으로도 안정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요. 박순자 할머니는 한참 고민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워, 미영아. 사실 내가 가장 걱정되는 게 서연이 미래였거든. 너희가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마음 놓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미영의 어머니도 잘 생각했어, 미영아. 서연이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구나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입양 절차를 밟는 동안 서연이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연아, 너 미영이 이모랑 성민이 삼촌이 너희 새 엄마, 아빠가 되고 싶어 한대. 어떻게 생각해? 서연이는 처음에는 당황해했지만 할머니도 같이 있는 거죠? 준호 오빠도 제 진짜 오빠가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미영이 대답하자 서연이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게 서연이는 공식적으로 미영 가족의 딸이 되었습니다. 입양이 완료된 후 서연이는 처음에는 여전히 미영과 성민을 이모와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엄마와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온 서연이가 흥분해서 달려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재밌었어요. 그 순간 미영과 성민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연이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했지? 미영이 물어보자 서연이는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며 네. 이상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어요. 성민이 서연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연이가 미영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들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오빠도 있고 이제 무서운 꿈도 안 꿔요. 미영은 서연이를 꽉 안아주며 우리도 서연이가 와줘서 정말 행복해. 우리 예쁜 딸아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연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준호와는 정말 친남매처럼 지내며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으신 후 건강을 회복하시고 서연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미영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운명적 인연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지갑 분실 사건이 어떻게 두 세대에 걸친 은혜의 순환을 완성시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는지를 보며 세상의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무심코 스쳐 지나갈 법한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하늘의 선물일지도 모르니까요. 미영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족들과 함께 있는 소중한 일상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